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연력학 처음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1년 길고 긴 여정에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 잘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체역학 공부했었던 거는 바로 이제 기체와 유체에 대한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유체역학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액체, 그렇죠? 기체와 액체 중에서 액체 쪽에 좀 포인트를 둔다면 이 연력학은 기체에 대한 것에 또 어떤 포인트를 둔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를 물리원에서 다 다루는데 고체는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제 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포인트로 잡은 거고 고체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액체에 대한 특성. 물론 기체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력학은 이제 기체에 대한 특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겠어요.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 시간에는 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연력학 법칙들 알아볼 건데요. 한번 보죠. 온도부터 나옵니다. 온도부터. 온도란 게 뭐냐?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리량은 뭐라고요? 첫 시간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양이야, 양. 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양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숫자로 나타내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다고 그랬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은 그 차고 뜨거운 정도를 그 숫자로 나타낸다. 그러면 과연 무슨 양을 나타낸 거냐? 선생님 핵심부터 얘기할게요. 바로 열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이 얼만큼 많으냐?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열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 예,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물리는 에너지 다루는 학문이에요. 에너지 다루는 학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우리 이제 선배님들 혹은 이제 선조들이 이걸 알아내기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열은 에너지다. 그래서 열이 많다는 얘기는 뭐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그거를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 숫자로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온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대표적으로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너 얼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왔니? 라고 얘기하는 거를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19이요. 딱 이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쵸? 예, 20이요. 이런 식으로 그 숫자로 나타내면 얼만큼의 세월에 살아온 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온도란 것은 열의 양, 쉽게 말하면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숫자로.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섭씨 온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온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물에 이제 녹는 점, 어는 점, 이걸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보일링 포인트라 그러죠. 끓는 점을 100으로 잡아서 거기를 100등분 나눠서 1도씩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절대 온도라는 것은 이제 켈빈이라는 단위를 쓰죠. 이것은 분자들의 운동 정도, 이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는 213만큼 절대 온도가 커요. 왜냐하면, 섭씨 온도가 0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0도, 즉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바로 그 지점, 그 포인트잖아요. 그 포인트. 그렇다 하더라도 얼음이건 물이건 간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죠. 그 운동 정도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73만큼을 운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섭씨가 0이라고 한다 그래도 그 0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물질들은, 분자들은 이 정도만큼의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보다 273이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켈빈 온도라고도 얘기하고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보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뭐라고요? 열은 뭐라고요? 열은 뭐라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게 핵심이에요. 다 배웠어요.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열심히 배우는데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연력학 법칙이 어떻고 하면 무슨 파스칼 법칙이 어떻고 예를 들어 여러 개 나와서 열에 대해서 그럼 열이 뭐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 이걸 해야지. 열은 에너지입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다 평정. 이거 알고자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열은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됐죠? 그런데 어떻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물체로, 이게 무슨 얘기다?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체 법칙에서도 봤지만 유체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이동하잖아. 왜? 균형 맞추기 위해서. 평형 맞추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얘가 왜 퍼져요? 여기는 농도가 많거든. 그러니까 잉크방울의 농도가 짙어요. 많아요. 여기는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퍼진다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한 흐름입니다. 에너지의 이동이에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비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열심히 외웠죠? 아마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비열. 잘 외웠습니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처음 우리 역학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관성이 뭐예요, 관성? 또 외운 거 튀어나오죠, 여러분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한다. 뭐예요? 이거 선생님 이거 한마디로 정했죠. 이건 뭐예요, 결국에? 관성은. 그래요. 물질의 성질이에요, 성질. 사람은 개성, 물질은 관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특히 어떤 성질? 그렇죠. 질량에 관련된 성질이었어요. 되겠죠? 그러면 관성에 대한 건 뭐 더 설명 안 해요. 비열은 뭐예요, 비열? 비열 한마디로. 저것도 읽지 말고. 어떻게? 그래요. 이것도 뭐예요? 물질의 성질이에요. 어떤 성질? 열적인 성질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비열에 대한 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열. 우리가 소문자 C로 나타내는데, 얘도 성질,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질들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질들이 다 있다니까요. 성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이런 거지. 조금만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장난을 하더라도 약간만 장난쳐도 버럭 화내는 사람이 있죠. 뭐야 막 이러면서 어디 응? 왜 막 이런 사람들. 그럼 우리 뭐라 그래? 다혈질이죠. 다혈질. 열심히 받는 사람들. 반면에 건드려도 뭐 무슨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침착하거나 아주 침착하다. 뭐 이렇게, 냉정하다. 냉정하다는 건 좀 약간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어떻든 간에. 침착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도 다혈질이 있는 것처럼, 다혈질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아주 이게 진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물질도 이러한 다혈질이 있고 또 침착한 물질이 있다는 거죠. 열적인 걸로.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비열이 작다는 것부터 해볼까? 비열이 작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혈질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은 속이 깊고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릇이 작다 그래요. 조금만 열만 넣어주면 그냥 확 그냥 막 끌어오르는 거야. 그냥 막 폭발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다혈질이지 뭐.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은 또 식으면 또 금방 식어요. 또 기분 좋아지면 또 헤헤 그래. 그럴 건 뭐하러 화내? 뭐하러?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얘네들은요 비열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다혈질 같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릇이 작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비열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만 조금, 쉽게 말하면 열만 조금 넣어주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또 온도를 열을 치워주면 금방 식는 거. 뜨거워지고,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고,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비열이 작다 그래요. 반면에 이 침착한 사람들은 그릇이 크죠. 사람이, 그릇이 크다. 넓다 이러죠. 열을 채워도 온도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를 때도, 불 뗐냐. 온도가 잘 안 올라가. 그 다음에 불 꺼줘도, 예를 들어서 열을 빼줘도. 불 껐냐, 안 내려가. 이런 거예요. 아주 침착한,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비열 큰 것 중에 하나가 물이죠, 물. 물입니다, 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비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물을 우리가 비열을 기준 1로 잡았거든요. 나머지 보게 되면 웬만하면 다 비열이 작죠. 쭉 와서 보세요. 이런 거 굉장히 작다고요. 그러니까 철 같은 경우는 불 떼주면 확 뜨거워졌다가, 그 불 끄면 그냥 확 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서 뭐에 이용한다?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급하잖아, 우리도. 올려놓자마자 막 생거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빨리 그냥 익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판에 놓는 거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은요,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가열을 해줘도 물의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 갔을 때는 철판에 올려놓고 구워야 되는데, 보쌈집에 갔을 때는 미리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삶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어느 정도 삶아놓고 이제 주문 받으면 꺼내오는 거지. 이걸 만약에 식당에서 물통 이만큼 올려놓고 고기 덩어리 주고 자 맛있게 드세요 하면 3시간 기다려 앉아서 얘 온도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물질마다 열적인 특성이 다양하다. 그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외웠다고 또 참 그렇죠?
여러분도 지겹죠? 선생님도 입 아파요, 진짜. 이 비열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 외워가지고 그냥 적용하느라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바로 유도해 볼까요? 바로 열량을 통해서 바로 유도가 가능해요. 열량이란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열의 양이에요. 근데 열은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동이 가능하죠? 그럼 이동한 열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자체로 뭐 영을 가지고 있던 그 양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가스가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바로 공식 유도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 열량은 Q. 그래서 이 Q라는 건 여러분들 이 퀀티티를 의미하는 양. 그래서 우리가 뭐 전류에서 전하량 할 때도 대문자 Q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양으로 나타내는 건데, 열의 양은 보세요. 얼마만큼 가스비가 들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스비가.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끓일 건데? 이게 중요하죠. 아까처럼 고기를 구울 거야. 아니면 물을 끓일 거야. 그 물질에 따라서 들어가는 열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응? 철판은 예를 들어 뭐 같이 예를 들어서 뭐 50도까지 올리려고 그럴 때 철판은 금방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적게 들어갈 거죠. 근데 뭐 물은 어떻게 돼? 온도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오래 가스비가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지, 물론. 그렇죠? 거기다 또 하나 뭐 그러한 물질적인 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열이에요, 비열. 이 비열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간다? 걔가 얼만큼 있는데. 양도 중요하지. 1인분을 끓일 거냐, 뭐 라면을 끓일 때 1인분에 해당하는 물을 끓인 거냐, 100인분의 물을 끓일 거냐에 따라서 가스비는 당연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온도 변화를 줄 건데, 1도만 올리고 끌 거냐, 100도만 올리고 끌 거냐. 그러니까 이 셋에 비례하는 게 바로 열량이다. 자, 가스비 보세요.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목표하는 원하는 온도까지 올리려면 얘는 비열이 큰 물질은 가스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질량도 크면 클수록 가스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온도 변화도 뭐 예를 들어서 1도보다는 100도만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열량이 들어간다.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열량에 대한 공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럼 비열의 공식은 뭐야? 이걸 굳이 또 이걸 뭐 이렇게 나타내. Q는 M 나누기 델타.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이거 뭐하러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 알면 그냥 이거 튀어나오잖아요. 자꾸 뭘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비열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열용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이제 귀찮다 이거죠. 아까 열량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물질이고, 어떤 물질이 얼만큼 있는데, 그리고 얼마만큼 온도 변화를 줄 건데, 요거 둘 다 이건 뭐죠? 물질에 대한 특성이잖아요. 우선은 얘는 물질에 대한 특성이면서 걔가 얼만큼 양까지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그냥 귀찮다.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문자 C로 내서 이거는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되게 정의는 하지만 이거는 물질의 특성과 그 양을 포함한 열적인 성질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 게 열 용량이에요. 그럼 정의를 살펴보면 보세요. 아까처럼 하면 아까 비열은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을 했어. 그럼 여기 1 대입하고 온도 변화가 1도. 그때 들어가는 열량은 C가 되죠. 1, 1이니까 그때 들어가는 열량은 C가 되는 거고 열용량은 보세요. 어떤 물질의 온도를 질량이 없어. 1kg의 양이 없어. 어떤 질량인지 몰라. 그런데 1도 올렸다. 그럼 얘가 1이 됐을 때 들어가는 열량이니까 여기 보면 그 열량이 바로 CM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열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문자로 쓰고 열용량은 물질의 열적인 특성 플러스 양까지 포함시키는 좀 더 비열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봤지만 열량에서 물질의 특성 그리고 양 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온도 변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열용량에 대한 현상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류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 육지의 열용량 차이로 발생되는 바람의 방향 변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열용량을 배우기 전에는 이걸 주로 뭐로 배웠냐면 비열차로 배웠어요. 비열차. 그렇죠? 비열에 대한 차이로 이런 것이 일어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열용량을 배웠으면 이걸 열용량으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바람의 방향이라는 것은 불어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불어오면 이쪽 풍이고요. 저쪽에서 불어오면 저쪽 풍이에요. 그러면 해풍은 뭐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거고요. 육풍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이 아침 맞죠? 네, 아침입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데워지는데 여기는 흙이고요. 여기는 물이에요. 그럼 얘가 훨씬 더 비열이 작거든요. 왜? 비열이 작기 때문에 여기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다혈질의 얘가. 빨리 뜨니까 이 주변이 더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공기도 어떻게 된다?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보세요. 얘는 지금 똑같은 양이라고 봤을 때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알죠? 열팽창 때문에 부피가 커져요. 근데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효과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떠오릅니다.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니까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면에 여기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여기는 비게 되죠.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는 많아지게 돼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내려가고 싶겠지만 여기선 계속 지금 온도 때문에 폴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채워지려고 그러겠죠. 이쪽에서 채워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쪽은 보지 말고 이쪽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많으니까 이쪽으로 퍼지죠. 그럼 이쪽으로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우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럼 여기는 비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또 채워지죠. 그러니까 채워지고 해서 흐름이 생긴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사냐면 여기 살죠? 여기 사는 사람 없잖아. 뭐 공중부양에서 살아요? 여기 살면 좀 전화 좀 해줘. 나 좀 궁금해. 여기 사니까 바람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해풍이 부는 겁니다. 낮에는. 됐어요? 그럼 밤에 볼까요? 둘 다 식어요. 둘 다 식는데 얘는 비율이 크죠, 물이. 얘는 천천히 식어. 근데 얘는 확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데워진 이 공기들은 이쪽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비죠. 여기는 많아졌어요. 근데 이쪽은 생각하지 말고 이쪽으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고 채워진다. 그럼 여기에 상대적으로 여기 비교해보면 여기가 비니까 이쪽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그럼 이쪽이 많아지고 이쪽이 또 없어지죠. 그래서 채우고 이러한 공기들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순환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기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산다 그랬잖아요. 포세이돈의 아들이니? 왜 물속에 살아? 자, 여기 사니까 바람은 어디서 분다? 육지에서 밤에는 그렇죠. 바다 쪽으로 해서 이게 육풍이 부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이 이걸 왜 열용량이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비열차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열용량을 배우면 이게 사실 열용량이 돼야 되는 게 비열차로 비교해 보려면 물질의 질량을 똑같이 놓고 비교해 봐야 실질적인 순수한 비열차가 돼요. 예를 들어 흙 100g, 물 100g을 비교해 놓고 온도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순수한 비열에 대한 차이지만 이거는 봐요. 육지하고 바다를 비교했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이 물과 육지의 흙에 대한 비열차 플러스 질량에 대한 효과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용량으로 비교하는 게 맞는 거죠. 뭐 어쨌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명확하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열용량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해풍과 육풍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우리가 이게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연력학 영법칙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영법칙이냐면 너무나 당연해서 이걸 법칙으로 세우기가 좀 놓치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원래 1법칙, 2법칙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건데 너무 당연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루지 못하고 영법칙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영법칙이라고 말은 멋있게 써있지만 열평형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볼까요? 접촉해 있는 두 물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아져서 이제 에너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높은 온도하고 낮은 온도가 되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에너지가 이동해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래서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에너지의 값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결국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물보다는 온도가 낮아졌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찬물은 원래 찼던 물체보다는 온도가 올라가서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이만큼의 열을 줬죠? 이만큼 열을 줬으면 어때? 얘가 준 만큼 얘는 그 열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있습니다. 두 개를 접촉시켜 놨더니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떨어져서 T1에서 T가 됐고요. 저온의 물체는 T2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T가 됐어요. T2에서 T가. 그럼 요 온도에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얘는 온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T로.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것이 바로 열평형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 T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선생님 질문. 만약에 요게 물이고 요것도 물이라고 해보죠. 그럼 뜨거운 물 찬물이에요. 그럼 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 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 얘는 온도가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죠. 근데 얘는 이만큼이 올라갔다. 그럼 뭐 이 차이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얘가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양이 많은 거고 얘가 양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이 적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많이 변하게 되는 거고 얘는 양이 많으니까 조금밖에 안 변한다. 우리가 선생님이 그 예전에 그 설명할 때 와, 불확정성 원리를 온도계로 설명했잖아요. 놀라운 건데. 미안해요. 자, 어떻든 간에 이 뜨거운 드럼통 안에 물 한 방울 넣게 되면 얘 물은 100도가 돼버리죠. 그렇죠? 뜨거운 드럼통 안에 물이 똑같은 물인데 100도짜리 물에다가 물 한 방울 넣으면 얘가 100도가 돼버리고 그러면 얘는 온도 변화가 열평형이 거의 100도로 둘 다 이루어지면 얘는 온도가 확 변했죠. 그 이유는 뭐야?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이 드럼통은 100도로 열평형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온도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뭐다?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얘가 온도 변화가 별로 안 나고 얘는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얘기는 같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양이 적은 애고 얘가 양이 많은 겁니다. 맞죠? 이해가죠?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다른 물체고 양도 다르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얘가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비열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모르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가 우리가 배운 거다? 열용량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얘는요,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비열과 질량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열용량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변화가 적은 게 큰 거예요. 비열도 온도 변화가 작게 일어나는 게 그게 비열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열용량이 쉽게 말하면은 큰 거고 여기는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죠? 크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다? 얘네들을 다 고려해봐도 이것은 뭐다? 그렇죠. 이것이 열용량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물질이라면 이거는 양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만 만약에 다른 물질이고 질량도 다르다고 했을 때는 바로 열용량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만약에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질량도 같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래요?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럼 얘는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얘는 비열이 큰 애고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애고 얘는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니까 얘는 뭐다? 비열이 작은 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까 해풍육풍 보는 것처럼 정해진 어느 거 하나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열용량이라는 개념으로 두 개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열용량이 큰 애, 열용량이 작은 애. 막 왔다 갔다 막 변하는 건 열용량이 작은 애, 작게 변하는 거는 열용량이 큰 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풀어봤을 때 아이고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한 번에 끝낼게요. 잘 봐요. 400g의 금속을 물에 넣어서 물이 끓을 때까지 가열하였다. 하나 끊고 금속을 꺼내서 20도씨 200g의 물에 들 열량계 속에서 넣었다. 그랬더니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열량계 온도가 50도가 됐대요. 그래서 20도가 50도로 30도라는 온도가 올라 버렸네요. 그렇죠? 이 금속에 결국엔 비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열 어떻게 구한다? 가스비를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 열량이란 것은 뭐 어떤 물질을 그 어떤 물질을 가열할 건데 그리고 걔가 얼만큼 있는데 그리고 온도 변화는 얼만큼 줄 건데 그것이 최종 얼마만큼의 가스비가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스비를 계산해 보면 자 보세요. 금속의 비열 이거 구하고 싶은 거죠? 질량은 주어졌어. 얼마? 0.4kg이에요. 400g이니까 문제에서. 그리고 온도 변화는 자 우리가 이거 측정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금속 온도 재고 나중에 이거 열평형 됐을 때 금속 변화는 이것도 측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는데 요거 그냥 질량 사실은 이거 저울에 재면 되고 요것도 측정 온도에 꽂아서 재면 돼요. 요것만 이제 열량만 구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그림 봐요. 이게 이거라서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뭐 가스 이게 뭐죠 알코올 램프긴 하지만 뭐 가스 메터기를 달아놨으면 얘가 얼마만큼 열량이 들어갔어요. 딱 나와서 그거 계산해주면 바로 이거 대입하면 되는데 이게 디지털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떼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얼마만큼 떼줘서 얘가 얼마만큼의 온도 변화 이건 측정 가능한데 이걸 측정 못하니까 이걸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비열을 알고 있는 애 하나를 구하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이죠. 물의 비열을 이제 1로 정했으니까. 그럼 이건 뭘 한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400g의 금속을 물에 넣어서 물이 끓을 때까지 가열하였다. 이게 페이크야. 쉽게 말하면 페이크.
뭐 페이크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건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과정이고 첫 번째로 물을 끓일 때까지 가열을 했다는 얘기는 물이 끓었다면 물은 몇 도예요? 100도죠? 100도예요. 그럼 여기 열평에 인해서 이 금속의 처음 온도는 몇 도가 됐다? 100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이건 다 필요 없어. 100도라는 애를 여기다가 퐁당 물속에 담갔다니 결국엔 무슨 얘기다? 이 금속이 알콜 램프의 역할을 해서 이 물을 가열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처음 온도의 금속의 온도가 100도였다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낚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보세요. 금속은요. 이제 금속이 알콜 램프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얘가 들어가서 지금 물 온도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속은 열을 이제 줄 겁니다. 물한테. 금속의 비열 뭔지 몰라요. 몰라요? 그렇고 금속이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열을 줄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죠. 그럼 여기서 이 금속이라는 게 들어가서 여기 열을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된다? 이 열을 받을 거죠. 그러면 이 물이 받는 금속으로부터 물이 받는 열량을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우선은 금속이 열을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죠. 그게 1이에요. 비열이 1. 질량은 얼마나 돼 있냐면 200g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 물이 있고요. 0.2kg이 있어요. 근데 온도 변은 어떻게 되냐면 20도였다가 50도로 변했으니까 결국엔 이 지금 금속이 알콜 램프 역할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라간 온도는 30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금속이 나한테 열을 줬어. 그래서 물이라는 애는 0.2만큼 있는데 걔가 30도만큼 올라왔다. 그럼 받은 열량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예요? 6kcal가 되는 거죠. 이거 다요. 페이크라니까. 그냥 금속이 알콜 램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6kcal라는 것을 어떻게 된다? 물한테 줬죠. 그래서 물을 데웠어요. 그럼 금속은 6kcal만큼을 줬으니까, 그렇죠? 6kg만큼을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6kcal만큼을 받았으니까 금속은 6kcal만큼을 줬겠죠. 그럼 얘가 준 열량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금속이 준 거. 자, 다시 물이 6kcal만큼을 받아서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금속은 6kcal만큼을 줬겠죠. 그 준 열량이 바로 이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해서 6kcal라는 걸 구한 거죠. 그럼 끝났죠. 이 온도 변화 보세요. 처음에 금속 온도 100도였는데 얘는 이제 식었을 거예요. 왜냐면 줬으니까. 6kcal만큼을 줬으니까 물한테.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열량계 온도가 50도라는 얘기는 열평형이 되기 때문에 물도 50도고 금속도 5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100도였는데 얼마로 떨어졌어? 50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50이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C 곱하기 0.4의 금속이 결국에는 100에서 50만큼 떨어질 만큼 50만큼의 온도 차이를 준 것이 바로 6kcal가 돼야 돼요. 이것이 물에 준 거예요. 물한테 준 거.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C는 20분의 6이기 되니까 얼마예요? 0.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래요. 자, 요 지금 알콜 램프를 가열해주는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얼만큼의 열량을 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100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퐁당 빠뜨려 주면 이 금속이 알콜 램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온도를 올려줄 만큼 열량을 줬겠죠. 그렇죠? 그 열량을 줬겠다. 근데 그 열량은 물의 비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 열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준 열량을 통해서 금속의 열량을 이제 구했죠? 그러면 이 금속의 질량 알고 이 금속도 처음에 열량을 줬기 때문에 온도가 식었겠죠. 그 온도 하니까 이 비열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려웠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열의 이동 방법. 그럼 이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대류 복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혼동했을 텐데 말이 어렵죠. 에너지를 얻은 원자와 전자들의 진동이 차례로 인접한 원자와 전자를 진동시켜 운동 에너지가 이동. 즉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사실이고 포인트는 중요한 건 어떻게 이동한다? 그렇죠. 인접한 원자와 전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접한 원자 전자가 있으려면 뭐예요, 결국엔? 고체예요, 고체. 쉽게 말하면 전도는 고체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자, 대류를 볼까요? 유체 분자들이 직접 에너지를 가지고 순환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실제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는 뭐예요? 기체나 액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대류라 그래요. 우리 단순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사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제일 어려웠던 건데 매질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왜?
물체 표면에서 전자기파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기파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죠? 얘는 매질이 없어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파동의 형태 중에서 바로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매질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일 때는 전도가 되는 거고, 액체나 기체 상태일 때는 대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없어도 전달되는 거는 복사가 되겠죠. 전자기파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복사는 물질이 없어도 전달된다 그랬죠. 그러면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파동에서 우리 소리가 굴절하는 거랑 그 빛이 굴절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고차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그 내용이에요. 반면에 얘들은 물질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있을 거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전달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물질이 없어도 전달이 물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방해된다 그랬죠. 얘 한번 들어볼까요? 태양빛이 내려오고 있어요. 뜨거워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태양빛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 형태로 들어와요. 얘는 물질이 없어도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물질이 있어요. 나무.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통과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가능한데 물질이 있으면 얘는 방해만 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에는 이 복사되는 열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달 방식을 보게 되면 전도, 대류, 복사 그냥 그 고체, 액체, 기체로 얘기하면 되죠. 이런 거지. 전도는 여러분이 이제 교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원자나 전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볼 때 시험지 나눠줄 때 시험지 앞에 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하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돌아다니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앞에서 진동만 하는 거. 대류는 여러분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시험지 하나씩 이제 나눠주면 여러분들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돌리는 거. 복사는 뭐예요? 매질이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필요 없어. 그냥 선생님 시험지 우겨가지고 받아. 자, 너 풀어 막 이러면서 던져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열 이동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온병인데 결국에는 이 보온병이라는 거는 온도,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쉽게 말하면 열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 열 이동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어느 방법이라도 하나가 구멍이 뚫리면 그거를 통해서 열이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기는 보온병은요,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그릇 안에 또 하나의 그릇을 넣어놓습니다. 그렇죠? 이중구조. 여기가 이제 이중구조. 그래서 이중구조인데 이 이중구조는 바로 전도를 막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중구조. 이중구조. 왜냐하면 얘는 고체 물질, 쉽게 말하면 인접한 그 원자들 사이에 이제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만큼 물질이 있다가, 물질이 있어요. 그럼 계속 이 물질을 통해서 이제 열이 전달되다가 이만큼을 띄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접한 애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전도를 통해서는 열이 절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기체들이 존재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열이 전달됐다가 요 끝부분에서 기체들이 요 열을 받겠죠. 그럼 얘네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또 도착하면 또 여기 있는 열을 전달해서 이쪽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이 기체 혹은 요 유체 요러한 기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역시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유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즉 대류에 대한 어떤 열 전달을 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진공이에요. 그래서 얘를 띄어놔서 전도 막고요. 이 공간에 빈 공간에도 기체가 들어있으면 얘들이 움직이면서 이 열을 받아다가 이쪽으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애는 거예요. 진공. 자, 마지막으로 요 안에서 열이 막 이렇게 뜨거운 물질이 있어 이렇게 방출되면 복사 형태로 나가는 거를 최대한 안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은도금 같은 걸 해요. 은도금. 그래서 여러분 그 금속거는 이게 빛 같은 거 반사 잘 되죠. 그래서 반사가 잘 되는 물질을 여기다 코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복사 형태로 나가는 이 열 에너지를 다시 안쪽으로 최대한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온병 기술 좋아져가지고요.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제 열 이동이 이제 일어나서 그렇지 이거 막아놓으면 꽤 오래 갑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거를 열을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꽤 오래 가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걸 또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보온병이죠. 어떤 용도인지는 알죠? 따뜻하게. 보온병하고 아이스박스는요.
완벽히 동일한 겁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전동기랑 발전기랑 똑같다 그랬죠? 그쵸? 보온병하고 아이스박스는 똑같아요. 둘 다 뭐예요?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뜨거운 물질을 넣어놨으면 얘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빠져나가는 거를 전도대류 복사를 차단해가지고 여기를 더 오래 뜨겁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요. 아이스박스라는 것은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찬가루를 넣은 거죠. 그러면 외부가 따뜻하고 안쪽이 차갑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쪽으로 열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병하고 이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걸 넣으면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차단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시원한 걸 넣었죠. 뭐 얼음물 같은 걸 넣었죠. 뭐 외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병과 아이스박스는 똑같은 겁니다. 다 전도대류 복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물론 이제 약간 구조적이나 뭐 이런 특성은 있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죠.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즉 고체에서 액체로,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고,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빠져나가면,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잃게 되면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에너지 상태가 가장 에너지 양이 적은 애를 이렇게 뽑자면 고체가 되겠고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체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예,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그 고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진동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진동만. 그런데 기체들은 막, 기체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 그랬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에너지죠. 에너지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운동 에너지. 얘네들은, 고체들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요것밖에 이제 운동을 못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기체들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냥 와!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상태 변화에 대한 그래프 한번 보게 되면 계속 가열은 해주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계속 가열을 해주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렇죠. 지금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지금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열해주는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렇죠. 얘네들 간의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얘가 미처 온도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끊어버리면 그다음부터 계속 에너지를 가열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온도가 다시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물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다 갑자기 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나는 계속 가열해주는데 이 에너지 어디 가고 있어?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그 분자 간의 인력들을 끊어주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온도를 못 올리다가 얘가 완전히 기체가 바뀌고 나면 가열해주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인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말이 어렵죠. 융해, 기화 이런 거. 그러니까 고체가 그 다음에 액체가 될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게 귀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융해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할 때, 입 아프다 이거야. 기화될 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용어를 쓸데없이 어렵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용어만 조금 알아두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체예요. 기체. 이상한 기체가 아니라 아이디얼 가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상적인 기체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연력학 부분에서는 의외로 지금 기체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이걸 포인트로 잡아둬야 돼요. 되겠죠?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기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는 뭐냐면 기체 분자 크기 없다고 가정해요. 기체 분자 크기 없다고 가정하고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도 없고요. 기체 분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도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다? 완전 풀이라는 얘기예요. 풀이. 완전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들 기체 특징은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보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요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방정식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게 되는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좀 유도를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기체에 관련된 법칙은 딱 두 가지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민망해요. 뭐냐면 그 보일의 법칙부터 얘기해볼게요.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근데 당연하지. 아니 주사기에다가 그 공기 넣어놓고 압력을 가했어.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된다? 줄어요. 압력을 세게 하면 부피는 줄어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물론 온도가 일정할 때지만. 온도는 일정하게 놓고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나도 알았어. 나 초등학교 때 알았던데. 그렇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샤를의 법칙은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압력은 그럼 일정하게 하고 뭘 했냐면, 온도를 떼어주면, 온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열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된다? 얘들 분자 운동 에너지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커진다. 이게 바로 이것이 보일의 법칙이고, 이거의 샤를의 법칙이에요. 아니, 어렵습니까? 야, 중학교 때 이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으면 바로 이거라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민망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분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선생님 폄하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은 대한민국 그냥 일개 학교 교사고 그분들의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꼴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거는 비례 반비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걸 이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보세요. 이꼴로 만들어주면 여기다가 이걸 맞춰주는 상수라는 걸 아무거나 넣어주면 돼요. 굉장히 선생님 러프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거 보면 PV라는 것은 K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V라는 것은 K2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값은 결국에는 다 뭐냐? 일정이라는 거예요. 일정. 그럼 이것도 하나를 얘 지금 부피라는 공통 요소로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한 번에 써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쵸? 요 상황에서 그냥 러프하게 이 상수를 하나로 상수를 넣어버릴게요. 이걸 R로 쓸게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체 상수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풀어봅니다. PV는 뭐가 되죠? RT가 돼요. 끝났어요. R은 상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학에서 배우지만 뭐 몰수 이런 거 넣죠? 그래서 N을 하나 넣어줘. 이게 이제 몰수인데, 이건 뭐 분자에 관한 뭐 양 뭐 이런 거니까 나 그런 거 몰라. 어떻든 그냥 상수 취급해도 관계없어요. 결과적으로 PV나 NRT라는 거 구했죠.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거예요, 이거. 기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하고 온도와 비례한다는 걸 나타낸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유도했잖아요. 이걸 왜 외워? PV는 NRT 하는데 결국에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야. 부피의 뭐라고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고 온도와는 비례한다. 그거예요, 그거. 됐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유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요거는 연력학 법칙에서 자주 쓰일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기체 분자에서 압력. 그래서 이 기체 분자에서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보세요. 기체 분자의 운동에 의한 압력으로 정의해서 기체 분자들이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벽이 있으면 여기에 충돌하는 횟수가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통통통통통 부딪히면 여기는 도도도도도동 부딪히면 얘가 훨씬 더 압력을 세게 가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선생님이 유체 수업할 때도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얘가 지금 충돌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분자들의 양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체의 양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충돌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많으니까 압력을 많이 가한다는 거고 적으니까 압력이 적게 가한다. 그거예요. 그거. 이해되죠? 그걸 우리가 충돌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볼게요. 그럼 이러한 충돌하는 기체들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얘도 통통통통통통통 부딪히면서 벽면에 어떤 압력을 가한다고 했죠. 그럼 얘를 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거예요. 여기 기체를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해서 얘가 밀고 나가는 거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자 무슨 뭐 열량이 가해졌고 하는데 우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F라는 힘으로 지금 이 기체들이 여기서 S만큼의 이동 거리를 밀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이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FS로 나타내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체는 유체죠. 그럼 유체식으로 바꿔주면 이거 보세요. F라는 건 어떻게 나타낸다? 압력 곱하기 면적이죠. 그 다음에 S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면적 곱하기, 요게 이제 A라고 하면, 요 면적을 A라고 하면, 면적 곱하기 S, 이건 뭐죠? 이만큼의 부피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V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1이라는 것은 P 델타 V. 즉, 델타 V라는 거는 얘가 힘을 가해가지고, 즉, 압력을 가해서 얼만큼의 부피 변화가 발생했는지가 바로 이 기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혼동되는데, 부피가 커졌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겁니다. 반면에 부피가 줄었다는 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기체입니다. 지금 기체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입장을 얘기하면 안 돼. 기체 입장이야. 그럼 얘가 밀고 나갔으면 일을 한 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눌렀어. 내가 눌렀어. 그럼 얘한테 밀려 들어갔겠죠. 그럼 기체는 일을 받은 거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피 변화가 없으면 기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지 뭐. 가만히 있는데 뭐. 가만히 있다가 보면 되잖아. 왜? 뭐 결과가 없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혼동되는 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W1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팽창이에요. 밀고 나오는 거예요, 기체들이. 반면에 마이너스1이라는 것은 수축이에요. 수축입니다. 밀려 들어간 거예요.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된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렇죠. 기체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러면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 볼게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이상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우리가 또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에너지가 이제 E라는 용어로 쓰게 되면 헷갈리니까 요걸 우리가 U로 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다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부 에너지란 것은 결국에는 물질 내부가 지닌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상기체라고 그랬죠. 이상기체는 완전히 프리맨이라고 했죠. 맞죠? 프리, 자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도 없고 포텐셜 에너지도 없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중력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얘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거고 중력 같은 것도 고려 안 하고 완전 포텐셜 에너지도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이 결국에는 걔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예, 바로 이 내용.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만 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운동하는 데만 쓰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기체를 살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요건데요. 분자 한 개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나요. 아,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고 나눠집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선생님이 유도를 할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유도는 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바로 유도를 할 건데 유도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 그 유도 과정을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것이 유도되는 것이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물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유도를 할 텐데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런 숫자 이런 상수 신경 쓰지 말고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뭐 온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지. 온도에 비례한다. 결국엔 무슨 얘기다? 이 운동 에너지는 결국엔 뭐다? 온도란 게 뭐였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열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열의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뭐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 이게 맞아 떨어지죠.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열팽창 배운 게 가열하게 되면 얘네들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막 많이 운동하다 보니까 부피도 또 따라 이렇게 팽창하는 거. 예를 들어 기구, 열기구 같은 거. 불 때게 되면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점점 뭐 풍선이라고 하면 풍선의 벽에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부피를 더 압력을 크게 하니까는 팽창시킨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즉, 얘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들이 점유하는 공간이 넓어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다. 그래서 뭐 단원자 분자인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보세요. 뭐 단원자 분자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막 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몰.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보면 물리에서 요 2분의 1 요거는 이제 평균의 의미고 3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 사방을 움직이냐. 그러니까 공간을 움직이니까 3차원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떻든 외우지 말고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한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핵심입니다. 열의 의미. 열은 뭐라고요? 에너지. 됐어요. 끝났어요. 열량, 비열, 열용량 살펴봤고요.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여러분들 유도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에너지 이렇게 된다는 거.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 연력학에 대한 내용 첫 시간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